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생명과학을 포함하여 과학 교과서를 넘기다 보면 매우 중요한 이론이나 원리, 법칙이 나오죠. 거의 노벨상의 업적입니다. 노벨상이 수여된 결과만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업적은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벨상을 아쉽게 비껴간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훌륭한 것이지요. 그 숨은 과학자들 중에는 노벨상의 업적 반대편에 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업적 반대편에 선 분들의 집요한 공격 덕분에 성과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가진 가설을 엄밀하게 검증하면서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과학적 방법의 강력함은 가설을 반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과학은 가설의 반박을 통해 진보하죠. 추측과 반박의 순환을 통해 끝없이 계속 다듬어지면서 과학은 발전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10여 분간 들려드리는 바이오 콘텐츠로 용어 몇 개를 기억하시며 뇌를 깨우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839년 즈음 슐라이덴과 슈반이 각자 세포 이론을 발표하죠. 세포는 생물의 단위이자 재생산의 단위이다가 세포 이론의 핵심입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생물의 모든 조직과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세포론의 주장이죠. 17세기 현미경의 발명과 함께 세포의 발견과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세포설을 발표할 때까지도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20 마이크로미터 전후 크기의 세포들을 구별할 정도의 당시 현미경의 해상도로는 뇌를 구성하는 두 세포를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크기인 20 나노미터의 시냅스, 즉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틈을 알아볼 수는 없었죠. 촘촘히 얽혀있는 실덩어리처럼만 보였습니다. 그 실 끝에 있는 혹 구조물을 세포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혹을 세포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끝인지도 알 수 없었죠. 볼 수가 없었으니 말이 많아졌겠죠. 세포 이론을 신경계에 적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파가 나눠집니다. 뉴런파와 신경그물파로 나눠졌죠. 뇌와 척수가 연속적인 세포 조직망인 그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신경그물파와 신경계 역시 생물의 다른 모든 부분처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뉴런파로 나눠졌죠. 여기에 이정표를 찍을 실험 방법을 개발한 이가 이탈리아 의사 카밀로 골지입니다. 골지는 뇌 조직을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뉴런을 염색하지 않는 채로 남겨두고 몇 개의 뉴런, 즉 몇 개의 신경세포만을 골라서 염색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이 염색법을 열광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라몬 이 카알이었습니다. 그는 뉴런파였죠. 카알은 갓 태어난 동물의 뇌를 연구하며 온전한 돌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골지를 비롯한 많은 생물학자들은 당시 신경그물파였습니다. 신경세포의 돌기끼리 세포질이 자유롭게 섞일 수 있어 망을 형성하고 있고 그 신경망 안에서 신호들이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단일한 신경세포가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신경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편을 가르는 불행을 만들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뉴런파가 완승했습니다. 뇌도 뉴런이라는 특이한 생김새와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죠. 뉴런의 구조를 밝힌 덕에 1906년 골지와 카알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골지는 끝까지 신경그물파로서의 자기 주장을 안 굽혔지만 염색법을 개발한 공로가 있어 공동 수상자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카알의 주장대로 신경계, 즉 뇌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면, 시냅스가 존재한다면 두 세포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의 발견이 내일의 질문을 만들죠. 가설을 내면 반대 가설이 생기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칼의 말대로 뉴런 사이의 물리적 간극, 즉 틈, 우린 이걸 시냅스라고 부르죠. 틈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한 뉴런이 줄지어 있는 다음 뉴런에게 말하려면 시냅스 너머로 세포들 사이의 틈 너머로 신호를 보내야 할 겁니다. 그 신호는 어떤 방식일까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틈, 즉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1950년대까지 시냅스 전 뉴런의 활동 전이에 의해 산출될 전류가 시냅스 후 뉴런으로 흐름으로써 신호가 전달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두 개의 뉴런에서 앞의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 뒤의 뉴런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정의합니다. 선도적이며 똑똑한 과학자들도 두 세포 사이의 틈을 건너가는 것이 전기 신호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1920년대부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즉 뉴런과 뉴런 사이의 소통은 물질일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율신경계를 연구하던 중 그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로 뉴런 간의 소통이 물질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스푸파가 등장했습니다. 당시까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시냅스 소통이 정기적이라고 믿는 스파크파였습니다. 과학계 안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스푸파 대 스파크파의 논쟁이 시작된 거죠. 후에 이 논쟁이 벌어진 학회에 참여한 의학도 카츠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에클스와 데일이 거의 결투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고 의장인 에이드리언은 안절부절 못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스파크파의 지도자인 존 에클스와 스푸파의 지도자인 헨리 데일의 논쟁을 목격한 카츠의 말입니다. 시냅스 전달에 대한 화학적 이론은 헨리 데일과 오토 레비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초에 그들은 자율신경계에서 심장과 특정 분비샘들로 가는 신호들을 연구했죠. 자율신경계 뉴런의 활동 전이가 축색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틈새로 화학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자율신경계는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소화와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불수의 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소개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일과 레비는 공동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했죠. 독일 출생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오토 레비는 심장 박동을 통제하는 두 개의 신경을 가지고 탐구했습니다. 개구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심장 박동을 늦추는 미주신경과 빠르게 하는 촉진신경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레비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개구리의 심장 박동을 늦추는 활동 전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활동 전이란 쉬고 있던 신경세포의 망 내부 점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레비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개구리의 심장 박동을 늦추는 활동 전이를 만들어낸 후 심장 주위의 액체를 재빨리 취해서 다른 개구리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레비는 첫 번째 개구리의 미주신경에 의해 방출된 어떤 물질이 심장을 느리게 하는 신호를 두 번째 개구리에게 전달됐다고 해석했죠. 첫 번째 심장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감소하였다고 추론한 거죠. 그 이후 영국의 양리학자 데일은 미주신경에서 방출된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아세틸콜린이 심장 박동을 늦춘 거죠. 촉진신경에 의해 방출되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 물질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한 뉴런에서 시냅스를 건너 다른 뉴런으로 가는 신호가 특수한 화학적 전달 물질에 의해 운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 레비와 데일은 그 공로로 193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변화시키는 약물을 선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죠. 또 개구리의 심장 박동수를 가속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에피네프린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은 동일한 물질로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후 확인되었죠. 아드레날린이란 명칭이 더 유명한 것은 제약회사에서 상품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단체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더 흔하게 쓰여집니다. 이후 실험들을 통해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은 에피네프린과 관련이 있는 화학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뇌비의 발견은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한 질문에 답하고 나면 10가지 새로운 질문이 발생하며 해결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과학의 특성이죠. 과학의 본성이죠. 레비아 데일의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는 시냅스 틈새 소통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용된다는 가설을 가진 스푸파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전기 생리학자들인 스파크파는 스푸파의 가설에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율신경계에서는 화학적 전달이 가능하겠지만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서는 매우 빠르게 소통이 일어나야 하므로 화학적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중추신경계 내에서는 전기적 전달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고수한 것이죠. 여기서는 스푸파가 옳고 저기서는 스파크파가 옳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연은 보편 언어로 세상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운동 뉴런과 골격근 사이의 시냅스에서 뉴런의 활동 전이와는 다른 전기적 신호가 발견됩니다. 활동 전이보다 느리고 작으며 다양한 세기를 가진 전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것을 시냅스 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0년대에 시냅스 전이는 시냅스 후 뉴런에서 발견되었으며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의 연결고리라는 것에 양 진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켰죠. 활동 전이와 양상이 다른 시냅스 전이가 어째서 유발되는 건지, 이것도 정기적으로 유발되는 건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유발되는 것인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참, 활동 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연구단에서 열심히 답을 찾고 있었죠. 그 결과 1963년 호지킨과 헉슬리 그리고 에클스가 노벨상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세틸콜린이 척수에서 운동 뉴런들이 골격근을 흥분시키는 데 쓰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계에서 심장 박동을 늦추는 물질이죠. 스푸파의 대장격인 데일의 동료인 윌리엄 펠드버그가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스푸파의 또 다른 증거가 되었고 지지부진하던 스푸파 실험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에 자극을 받은 버나드 카츠가 골격근 시냅스 전이에 대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라이프치 대학의 의학도였던 카츠는 유대인이었기에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을 떠나 영국에 가서 합류했죠. 카츠는 20년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츠는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 꾸러미가 방출되고 그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전이를 일으킨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955년에 샘퍼드 펄레이드와 조지 펄레이드가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카츠의 예측을 입증했죠. 카츠는 활동 전이가 시냅스 전 말단에 진입하면 칼슘 통로가 열리면서 칼슘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새로 방출되며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뉴런의 표면에 수용체들과 결합해서 화학적 신호를 다시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다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구 대상을 개구리에서 오징어로 바꾸면서 카츠의 과학적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징어의 거대 시냅스는 관찰을 쉽게 하게 했죠. 그리고 카츠는 시냅스 전이에 쏟았던 관심을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에 돌리면서 발견을 추가했습니다. 운동신경 끝에 활동 전이가 오면, 다시 말해서 시냅스 전 뉴런 말단에 활동 전이가 오면 칼슘 통로가 열리면서 시냅스에 있던 칼슘 이온이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죠. 즉 전기적 신호를 화학적 신호로 번역하는 것이 칼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틈새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근육세포의 수용체들과 결합함으로써 화학적 신호는 전기적 신호로 다시 바뀝니다. 이것을 밝힌 공로로 카츠는 1970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스푸파가 완성한 것이죠. 한 뉴런이 줄지어 있는 다음 뉴런에게 말하려면 시냅스 너머로 세포들 사이의 틈 너머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그 신호는 물질이라는 가설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세포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파괴하는 항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근육 활동이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뉴런파와 신경그물파, 스푸파와 스파크파, 서로 상대방 가설의 허점을 찾아 집요한 공격을 하면서 내가 세운 가설을 더 명확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최선의 과학입니다. 그 과정이 노벨상을 수여하게 했을 겁니다.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후에 시간을 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뇌를 깨우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